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팔자와 주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알려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건강하셨죠? 네, 건강했습니다. 근데 좀 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화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하는데 화를 참지 못해서 근데 정말 을미년, 올해가 을미년이고 작년 갑오년과 을미년 이게 화가 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화가 많이 일어나고 이걸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올해는 그런 화들로 인해서 참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가 아마 많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특히 이런 화가 언제 올해 중에서도 언제 또 많이 더 심할 수 있냐면 양력 2월부터 조금 조짐은 있지만 양력 3월 중순부터 양력으로 한 6, 7월 정도까지, 7월 무렵까지는 특히 더욱더, 그 정도까지가 아마 더욱더 화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서 중반기까지. 그래서 3월 중순부터 더군다나 화기가 강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3월 중순 넘어갈 때쯤에서 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내는 사이에 그리고 화를 참아야 돼.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만, 참는 것도, 첫째는 참는 게 중요하지만, 둘째는 화내지 않는 마음을 일단 이렇게 평화롭게 먹어서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게 3월 중순이니까 다음 주 정도 얘기 같습니다. 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일단 오늘은 사주팔자와 주역이에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주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을미년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구군을 얘기할 때 이제 사주 명리학적 관점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을 해석하는 구군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역으로 풀어보는 구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번 주는 그럼 주역이 뭐냐? 주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주역과 사주팔자. 그러니까 명학이라는 게 있고 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 역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역학 중에서는 점치는 점학, 명리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학의 대표하면은 주역입니다. 제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역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명학의 대표하면 사주 명리학.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이 주역이 뭔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주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이 주역으로 만약 2015년 구군을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는 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 RTN 그 풍세한 놀자 코너는 그냥 무조건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측한다. 함으로써 함적인 방법들 혹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주역, 일단 주역하면은 점학의 제왕이라고도 하죠. 시청자 여러분 주역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조금 동양학 쪽에 생각이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동양학이 아니라도 고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역할 때 떠오르는 것은 뭐죠? 위편삼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편삼절 뭡니까? 그 공자께서 이제 한 얘기죠. 공자께서 옛날에는 그 서죽이라 해서 대나무 쪽에다 이렇게 가죽끈을 묶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끈이 끊어졌어. 다시 또 묶어서 또 끊어졌어. 그 책을 묶었던 그 끈들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공자께서 읽으셨다 해서 유명해진 게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한 가지 이 말이 정설이가 사실일까 아닐까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공자께서 주역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주역과 음양우행 이걸 점학이라고 하는데 논어나 맹자 이런 쪽에 공자님 얘기하는 그런 쪽에 그 사서삼경에 속하는데 실제 논어 이런 쪽에
그런 주역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또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쨌든 대성, 동양의 위대한 성인 공자께서 가죽끈이 3번 끊어질 때까지 읽었다. 그 공자 성인께서도 그럴 정도로 중요한 책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주역이라는 것은 유가, 불가를 아우르는 네. 둘 다 아우르는 그러한 경전이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유가 경전이지만 도가에서도 나중 위진 현학 때 사면경이라고 해가지고 역경을 또 상당히 그 경전을 쳤습니다. 그래서 도가와 유가를 아우르는 그 위대한 경전, 주역.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주명리학, 사주팔자가 주역에서 나왔다.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음양우행도 주역에서 나왔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좀 많이 공부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주역이 워낙 모든 점학 혹은 역학의 제왕처럼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주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도 주역을 강의하기도 하고 사주명리학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 프라이드를 받고. 그리고 실제 대기업 회장님들부터 임원부터 상당히 정부 고위관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갖는데 사주명리학 관심은 갖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좀 더 신비적이냐, 학문적이냐고 칠 때는 사주명리학이 단연 학문적입니다. 특히 요즘으로 갈수록 석가명리는 완전 동양 미래예측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학문적이고, 주역은 그야말로 점치는 학문인 책인데, 그래도 주역은 인정합니다. 왜? 이제까지 권위를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주명리학, 음양유행설까지도 주역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주역에 음양이라는 이진법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음양이라는 자체도 주역 원문에 있지 않습니다. 원문이 아닌 특히 계사전이라든가 설계전이라든가 특히 계사전. 그건 뭐냐? 주역 원문이 있고 이건 공자께서 만들었다라고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해설서를 붙였다 해서 시빅이라고 합니다. 해설서에 음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물론 음양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 주역에서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아니면 강하고 약하고 밝고 어둡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치, 동정의 이치다 보니까 그런 이치를 설명한 모든 것들이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주역의 음양우행, 음양에 특히 음양설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양으로 설로 인해서 주역이 생겼거나 주역에 의해서 음양설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도 짚고 나가고 그래서 주역은 주역대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고 체계입니다. 음양우행설은 음양우행설대로 하나의 이치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동양 역학을 우선 공부하거나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이 주역의 사고와 사유와 음양우행의 사유를 우리는 알아줘야 됩니다. 주역의 사유와 음양우행의 사유는 하나의 시각, 절대 진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인 겁니다. 그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전개가 된 거죠.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 RTN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제 강의를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절대와 상대의 개념. 기억나십니까? 어느 게 절대고 어느 게 상대죠? 바로 절대. 자, 절대적인 사실. 눈에 보인다겠습니까? 오늘 이거 방송이 보통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네네. 10시에 나가나요? 저녁 10시면 해가 지는 거고, 해가 지는 것. 해가 지고, 해는 지고 뜨고 하죠. 해가 뜨고 지는 걸 느끼는 것은 상대의 개념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구가 도는데 해가 뜨고 지는 걸 느껴지는 것이죠. 네. 이 지구가 도는 것은 절대의 개념이고, 그래서 절대와 상대, 이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볼 때, 주역은 상대적 관점, 즉, 눈에 보이는 현상, 상이라고 합니다. 상, 8가지 상. 상이라는 것도 상의 관점에서 시작된 학문인 거고, 음양오행은 상대의 관점도 있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시작된 그런 학문, 그런 체계가 돼서 음양오행, 주역은 모든 점치는 학문의 가장 가장 기본이 됐고, 네. 음양오행은 규칙을 통해서 예측해 나가는 모든 예측학의 가장 구구단 같은 가장 근본 이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을 통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사주명리학이 되는 것인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서 한번 조금 봅시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주역이란,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여기 잠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무슨 8가지 대략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건 구궁이라는 구궁에 표현하는데, 요 8가지,
주역은 상이라고 했습니다. 상. 8가지의 지구의 대표적인 사물이나 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조금 봅시다. 이렇게 8가지인데 각 기호 표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표시. 요건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는 4기둥, 여기 4기둥과 8팔자에서 4가지 각각 기둥으로서 표현되는 거고, 사주. 네. 그래서 을미, 무인, 기묘, 갑사. 이것은 2015년 3월 4일 8시,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지금 사주일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이때 태어나면은 이런 사주를 갖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 이게 사주팔자의 기준. 이 2가지.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걸 주역과 사주명리학 차이가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번 얘기했던 거지만 한번 봅시다. 동양미래의칙학이라고 할 때, 동양미래의칙학, 혹은 동양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동양미래의칙학, 동양역학에는 3가지 관점, 방법이 있다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직관에 의해서 예측하는 것, 직관. 네. 직관은 규칙이 아닌 거예요. 계시, 뭐 신적인 것,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느낌. 이것이 바로 점학. 직관에 의한 예측학, 점학. 바로 이게 직관의 예측학, 점학. 이걸 대표하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 교큐할 때. 그 다음 관찰에 의한 예측학, 상학. 보는 것, 관찰. 대상. 그 예측 대상을 보거나 예측 대상의 주변을 보는 것. 그 관상, 풍수 같은 걸 하겠고. 그 다음 규칙에 의한 예측학, 명학. 규칙은 뭡니까? 하나의 규칙. 이것은 사주명리학.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석화명리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석화리듬.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런 것들이 동양역학이나 혹은 미래예측학. 동양역학은 주역, 풍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신비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비적 요소를 벗기고 학문의 틀을 만드는 것이 동양미래예측학이죠. 네. 그래서 동양미래예측학의 3가지 관점을 아까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직관에 의한 예측학,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역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잠깐만 봅시다. 주역은, 화면 보시면은, 혹시 여기 사서삼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서삼경. 네.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경을 얘기하지만 원래 그 중국이나 이쪽에서는 사서 오경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에서 육아의 4대 경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경. 물론, 논어, 맹자, 대학, 중용도 경전이지만 진짜 경전을 치는 것은 시경, 서경, 역경에서 이 3가지를 얘기하고요. 오경으로 치면은 여기다 예기, 춘추까지 넣어서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바로 역경이 바로 주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역경이라고도 하고 주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역은 또 무슨 얘기냐? 이 역할 때 역경의 역이라 할 때 역자가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모든 것을 변화하는 이치.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역이 뭐 3가지 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역을 얘기할 때 옛날에 옛날 그 주나라 이전에 혹시 뭡니까 이 왕들이라든가 옛날의 역사 우리가 유목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부족을 이루는 것보다는 유목시절에는 사람들이 그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네. 그 시절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산에서 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역사가 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세상은 모든 게 산으로 연이어졌다 해서 연산역이라는 역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역. 그러다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산으로 막 떠돌아다가 어느 날 우연히 씨앗이 먹고서 열매를 먹고 버렸는데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씨앗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네. 거기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게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물을 잡아서 먹다가 남아서 놔두다 보니까 이것이 새끼를 낳아. 그래서 이거 막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땅에다 이렇게 묻어놓고서 땅속에 씨앗이 들어갔다 나오면 땅에서 열매가 나온다. 땅굴 파놓고 동물 놔두니까 뭐 생긴다면서 이제 정착을 좀 하면서 모든 것이 땅에서부터 땅속에서 모든 게 나온다. 땅속에 모든 것이 걸리 들어갔다 나온다 해서 땅속에 숨겨져 있다 해서 귀장력 이렇게 말을 했다가 어느 시기 딱 지나서 이제 비가 와야 농사를 졌어 우리는.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하나도 저수지를 만들면 농사 질 수 있네? 이제까지는 하느님한테 비려야 됐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네? 아니고 어떻게 돼? 하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해서 인간 중심의 사고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나라라는 나라가 형성되면서 그때 주나라 중심으로 왕주 중심으로 해서 이때부터는 역이 주역이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 역의 개념이. 그리고 그 역을 오늘날까지도 그 역을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사실은 주나라 시대의 역을 또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주나라 시대가
우리 그 동양의 학문이 이제 딱 완전히 틀을 잡고 정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주나라 시대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는 그 시기에. 그래서 어쨌든 그때 형성된 게 주역인데 어쨌든 이 주역은 점치는 학문의 최고라고 보기는 게 현재의 주역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주역이 한번 우리가 그 주역을 다시 한번 앞에 잠깐 봅시다. 여기 이 주역은 여기 보시면 이 8가지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요 위에 있는 주역 자체가 지금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부호가입니다. 쫙 이어진 짝대기.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볼 때 이 3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짝대기가 가운데 끊어진 게 있고 이렇게 가운데 끊어진 게 있고 딱 이어진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쫙 이어진 것을 양효라고도 하고 쫙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하나 끊어진 것을 그 음효라고 한다든가 하면서 양효와 음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역은 이렇게 8가지 상징체계에서 첫 번째 이렇게 이런 것들 하나 뭐냐 이렇게 밑에가 끊어진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졌을 때 이걸 우리는 뭐냐 풍, 바람, 손이풍에서 바람을 의미한다. 네.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장녀, 뭐 큰딸.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는 몇째 딸입니까? 저는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이면은 요게 이제 음이라 그 제일 밑에가 장녀고 가운데가 음이 있으면 둘째 딸. 여기 보이면 이 가운데 끊어진 게 가운데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 둘째 딸. 요게 이제 요걸 갖다가 불계라고 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둘째 딸이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볼 때 둘째 딸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또 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화계라고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이것을 이쪽이 쫙 끊어졌다. 전부 다 끊어진 건 뭐냐? 너무나 끊어지게 많으니까 여자치고는 나이가 많은 여자. 그래서 어머니, 너무 어머니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기 쫙 이어진 거 하나가 있는데 이건 주역은 이렇게 회수성의 가치에서 이 3개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그게 중심이 됩니다. 네. 2개가 끊어졌고 하나가 이어졌으면 2개가 딸이고 여자고 하나가 남자인데 이때는 남자께입니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인데 제일 밑에 있다 보니까 장남.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막내 아들. 그러니까 아들 셋, 딸 셋인 집안이에요,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양이 하나니까 양이 가운데 있으니까 둘째 아들. 먼저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이쪽을 보면은 이게 연못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연못. 네. 연못을 의미하는데, 여기 딱 보면은, 요 연못계를 잘 보시면은, 여기는 끊어진 게 가운데, 요 제일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벼운 딸, 막내딸. 이쪽에는 전부 다 이어진 남자인데 가장 강해서 아버지, 나이 먹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막내딸, 여기는 둘째 아들, 여기는 둘째 딸,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다른 거고 또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지만 이게 물을 의미해 물. 네. 물. 뭐 첫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 막내딸은 연못, 기쁨, 상당히 기쁜 것, 희망적인 것, 연못. 이거 중요합니다. 이 둘째 딸, 특히 오늘 막내딸은 오늘 많은 대화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내일 다음 시간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도 땅을 의미해 땅, 대지, 모든 걸 포함는 땅.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보면은 땅, 그 다음에 여기는 저 연못, 여기 하늘, 물, 여기는 산, 땅 막혀 있는 모습 산, 그 다음에 여기는 우레, 천둥 우레, 바람, 그 다음에 불 이런 8가지의 상징 체계를 주역엔 부여하는 겁니다. 그 이런 상징 체계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옛날에는 시초점에서 50개의 나뭇가지 같은 것 같기도 했지만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상징 체계를 2개를 결합해 얻어내는 2개를. 그래서 이 2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8개가 2개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가지 조합이 나오냐? 8개가 8가지 조합이 나오니까 88, 64. 64개, 64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기본 이거 작은 한 개의 3개짜리 괴를 소성괴라고 부르고 이걸 2개 모여있는 것을 대성괴라고 부르는데 이 소성괴가 몇 개? 이 소성괴 하나가 여기 딱 보시면은 소성괴 하나가 8개의 소성괴가 있고 8개의 소성괴가 결합을 해서 총 64가지의 대성괴를 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예측을 해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건 대성괴입니다. 위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이걸 딱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요 딸이 막내딸 괴. 네. 택이라고 해서 택이라고 합니다. 택. 이 이름을. 이걸 연못을 의미하게 돼요. 아래는 어머니. 네. 그리고 지, 땅을 해요. 땅, 지. 그래서 위가 택이고 아래가 지다 보니까 택지. 그 다음에 최라는 또 다른 이름을 거는 겁니다. 택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위가 어머니죠. 거꾸로 이걸 뒤집으면 어머니. 네네. 지, 택은 림. 이렇게 해서 주역의 64개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걸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학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사주명리학은 이렇게 우리가 사주팔자를 뽑죠. 사주팔자를 뽑고, 이거 원리는 뭐냐?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해서. 그렇죠. 태어난 시점, 그 시점은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딱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2015년 3월 4일 8시, 혹은 8시 반, 9시, 신 같습니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딱 시간이 정해지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건 똑같은 사주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초기 주권이 누구나 똑같이. 자, 2015년 3월 8일에 태어났다. 12시에. 그럼 누가 그 사주를 딱 분석하든 똑같은 사주가 형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 그 네. 규칙을 통해서. 근데 주역은 아닙니다. 원래대로 지금 주역은 어떤 것들을 성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번호표를 갖고 뽑는다거나 아니면 뭡니까, 시초라는 정말 옛날처럼 풀뿌리 50개의 그 시초란 풀뿌리 같은 대나무 쪼가리, 이 대나무 쪽 갖고 대나무 산통이라는 흔들어서 뽑는다거나 이걸 통해서 처음에 어떤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네. 그걸 뽑아내고 나서 그다음부터 해석을 하는데 이걸 뽑는 과정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규칙을 부여해서 뽑기도 해요. 규칙을 부여해서 뽑기도 하고 그냥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시간이 자 12시다. 그냥 12시다. 네. 그럼 12를 가지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12시 정각이라면은 12는 1과 2. 그럼 2를 가지고 주역에서 숫자 2를 칠 때 이 8개 궤 중에서 첫 번째 궤가 뭐라겠습니까? 천, 하늘을 의미한다 했죠. 그러니까 네. 이 첫 번째 궤인 하늘 천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해서 자, 하늘 꽤 딱 해가지고 여기 잠깐 여기 보세요. 밑에를 보시면은 이게 주역의 순서입니다. 기본 8개의 순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게 건이 천, 여기 1이 되고 태위 택 2. 여기 아까 얘기한 그 막내딸 이렇게 하듯이 다음 3, 4, 5, 6 이런 순서가 있다 보니까 아까 12시에 따르면 1개를 한자 먼저 썼습니다. 1. 그럼 이게 천이 되죠. 그 다음 2 하면은 천택 하면 천택리라는 하나의 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네. 12시가 천택이다. 규칙 꼭 정해진 거야. 근데 거꾸로 그럼 나는 거꾸로 하겠다. 12시인데 2와 1을 바꿔서 하겠다. 그럼 뭔 얘기냐? 그러면 택천. 그렇죠. 택천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임의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완벽히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임의의 발상을 통해서 이게 우연이라는 건데 이 우연성을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괴가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괴가 택천쾌가 나왔다면 그 택천쾌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 택천쾌는 택이니까 이제 하늘에 연못이 위에 나갔다. 연못이 위에 있다. 막내딸이 위에 있고 밑에는 하늘이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의 해석 방법. 그러면은 주역은 누구나 해석 방법이 항상 하는 사람마다 똑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점은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 점은 네. 직관이라는 것처럼 직관은 뭐냐? 누구나 직관이 똑같을 수 없듯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 얘기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명학은 하나의 사실을 놓고 얘기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대략 무슨 얘기인지 하시겠습니까?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 이것이 주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고 이걸 가지고 직접 2015년 을미년 구군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주까지. 네, 고맙습니다. 자,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는데 이 주역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인 관점이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점학의 기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주역이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이치이자 체계인 만큼 좀 알아두시면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역으로 풀어보는 을미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